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도 국민의힘이 뾰족한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중진인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 오늘 뉴스와이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재명 대표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서 아부성 법안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모시고 지금 당내 상황 그리고 정치권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치권 뭐 늘 그렇지만 요즘에 더 어떻게 보면 부산해요, 사실은요. 예. 일단 먼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짚어봐야겠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그 글들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 문제로 지금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 뭐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시니까 많은 걸 듣고 지켜보실 텐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당원 게시판 글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의심하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본인은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예. 가족들 명의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의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예, 지금요? 실제 의원들도 그렇고 또 당원들도 그렇고 예. 또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바깥 분들도 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예. 한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흐리고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거 좀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당무감사와 관련해서 당내 갈등이 조금 예. 더 커지는 그런 예.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대표 본인은 아니라 그러니까 예. 가족 명의로 글을 올렸는지 예. 아니면은 제3자가 도용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논란에서 제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 이제 방어 쪽은 주로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의원, 친한계 정치인 분들이 여러 언론이나 어떤 입장을 통해서 이렇게 방어 논리를 파는데 그 중에 논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당원 게시판은 당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조사하고 당무 조사하게 되면 당원의 익명성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어떤 논리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비판글이에요. 그 내용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이 많이 있었는데 아니 그 정도 비판글 쓰는 걸 왜 굳이 당무감사까지 해야 되냐. 이런 두 가지 논리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옹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옹색하게 들린다고 보고 여하튼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700건을 올렸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가족 명의로 예. 도용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700건이 집단적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당 대표 가족이 누가 했든 간에 당 대표 가족이 예. 대통령 부부나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가한 거는 그것이 아무리 익명성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정치 도의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그리고 예.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한 대표라면은 오해받기 싫어서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당무감사를 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칭찬만 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실수가 있으면 인정하고 또 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직접 받은 건 직접 받고 그러면서 정치인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누군가가 고발해서 경찰 수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자료 보존 요청을 했잖아요. 예. 자료 보존 요청을 하고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압수수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명색이 여당이 예. 그러한 문제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저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수사에 그럼 적극 협조하든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진상을 밝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잘못된 사람이라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예. 만약에 뭐 그것이 제3자가 도용을 했거나 예. 뭐 잘못 주장이 있으면은 또 법적 조치를 요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털고 가는 것이 좀 좋겠다. 그것이 정치인 한동훈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문제 하나 바로 제 질문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명태균 씨거든요. 참으로 오랫동안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거기에 명태균 씨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민주당이 계속 뭔가를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입장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은 사실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와 많은 인물을 보셨을 거예요. 혹시 그 당시 대선 당시 명태균 씨 존재를 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 당시 윤석열 후보 예비 후보 캠프 예. 그다음에 본선에서 예. 선거 캠페인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명태균 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 그리고 뭐 본인은 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는데 예. 선거 전략 수립하거나 선거 캠페인 전개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후보께서 예. 뭐 명태균의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전략은 그야말로 우리 그 선거 캠프에 있던 예. 핵심들이 모여서 수립을 했고 그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뭐 대선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예. 하는 거는 본인의 그런 과장이다. 그리고 착각이고 조금 과대망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이 본인 입으로 언론을 통한 본인 입으로의 설명과 과거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공천 등의 영향을 자기가 미쳤다, 영향을 행사했다는 이 명태균 주장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요 민주당이 또 녹취록을 하나 관련된 녹취록 공개했는데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녹취록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걸 뭐 제가 그와 관련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하튼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 의원이 그 당시 중앙공관위원장이었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1차 회의에서는 컷오프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번복이 됐어요. 그래서 경선이 됐죠. 그러면서 경선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진태 지사가 국회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예. 거기에 가서 동조하고 또 잘못됐다는 발언을 하기는 그거는 팩트인데 예.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어떻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서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 녹취록 주장은 본인이 뭔가 힘을 써서 뭐 살렸다 약간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예가 이제 윤한홍 의원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이제 보도 내용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혼동을 좀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 그대로라면 윤한홍 의원을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으로 앉히려는 걸 본인이 시키려는 걸 막았다는 건데 그게 이 녹취 내용 나오는 게 2022년 3월쯤이니까 정확하게는 당선인 비서실장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예. 좀 들으셨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2022년 3월이면은 당선인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예. 우리 당의 후보 비서실장은 제가 한 3주 하다가 예. 거제 출신의 서일준 의원이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후보 비서실장. 후보 비서실장. 예. 그리고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일이고 예. 3월 10일 날에 이제 대선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3월 달에 녹취됐다 그런다면은
소위 말하는 당선인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다른 언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저나 예. 윤한홍 의원은 인수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미 당선인한테 말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고 싶다. 예. 이렇게 저희들한테 선거일 한 일주일 전에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러면 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우리 둘은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장제원 의원이 저와 윤한홍 의원의 의견 그런 의사를 윤석열 후보한테 전달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당선 확정이 된과 동시에 예. 저도 입각도 안 하고 인수위도 안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렸고 윤한홍 의원도 인수위 안 들어가겠다 마찬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 보고 비서실장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2022년 3월 10일 새벽 4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아니 뭐 윤한홍 의원이 비서실장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안 했고 하겠다는 의사도 없었던 사람 보고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낸 것 그 같다. 뭐 못하게 말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막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후보 비서실장을 보기에는 이미 그때 역할하는 분들이 계셨고 당선인 예. 비서실장 그때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얘기가 된 상태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무튼 명태균 씨의 주장이 과거의 녹취를 통해서 뒤늦게 알려지고 민주당이 계속 그걸 하나씩 뭔가 내놓는 상황 오늘도 좀 이어졌어요. 저는 그 뭐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자체장 선거든 선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도 선거 과정에서 조언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겠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only one 오직 명태균 씨 때문에 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예. one of them입니다. 저도 선거 경선 캠프 본선 캠프에서 활약을 했지만 저도 one of them이거든요. 예. 저도 one of them인데 명태균 씨가 영향을 끼쳤으면은 도움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과장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언급을 하는 인물이 많아요. 명태균 씨 자체가요, 지금요. 자, 이런데 이제 야당과 관련해서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사실은 선거법 위반혐의 1심 결과가 징역형으로 나오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분명히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위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당으로서는 반사 이익을 얻는 게 통상적인 인식인데 지금 보면 지지율 상황이나 당 여러 가지 상황 보면은 반사 이익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 분명히 받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선 뭐 우리 당이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당정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에 또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인해서 갈등이 재현되고 있고 그런 것이 대야 투쟁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 목소리를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하나의 재판이 이제 1심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제2 재판, 뭐 유증교사 재판, 대북 송금 재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야 이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정부 여당이 이건 너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하고 인적 개편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갖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달성될 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정 갈등이 해소되는 듯 또 불거지고 그렇게 이유 때문에 정비가 안 되고 있다. 그게 큰 이유라는 거네요. 지금 이게 뭐 당의 정비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개각을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 경로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개각하면 이제 총리 인선이거든요. 총리 인선에 구체적으로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권영세 의원 그리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다시 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그렇더군요. 총리 인선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보통 뭐 총리가 길어야 2년 정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총선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 분명히 뭐 교체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민주당에서 국회에 동의를 해줘야 총리 교체가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과연 현재의 민주당의 태도를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사람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내놓는다 하더라도 통과가 될 것이냐. 어떤 인물을 내세워도 통과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보시는 쉽지가 겁니까? 않기 때문에 그 교체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유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계속 한덕수 총리가 계속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반반이라고 봅니다. 아, 예, 물론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한다, 예, 개편한다. 예,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차원에서 후보를 선정해서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거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로서의 의미는 있지만은 이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 동의를 얻겠다는 심산으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아마 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반반 정도의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예, 보십니까? 예.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아까 나왔었는데 25일에 또 하나의 1심 선고 예. 재판이 있습니다. 위준교사 재판.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게 더 큰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와요. 1심, 25일 있을 1심 선고 재판. 이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좀 전망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5일 거는. 저는 뭐 그 부분은 위중을 한 본범이 이미 자백을 했고 예. 그다음에 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뭐 명백해요. 그래서 저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다.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대 야당의 대표인데 위중 교사를 갖고 법정 구속하기에는 예. 아마 법원에 아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법원의 그것도 큰 결심이다. 그거는 예, 많이 예. 그래서 또 1심이라는 것이 뭐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예. 아마 법정 구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현실적인 문제일 네. 수 있다는 거네요. 대북 송금 사건이 굉장히 재질이 나쁘고 예. 그다음에 법정형이 중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공범인 이화영 부지사가 벌써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이 선고될 쯤에는 예. 이재명 대표가 아마 치명상을 입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인. 예, 예. 근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법정 구속 가능성 25일 그 1심 재판관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약간 야당을 향한 압박입니까? 그럼 그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현실성은 좀 떨어져 보인다 예, 이런 예,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군요. 이 일 문제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 요 상황에서요. 최근에 날짜를 보니까 뭐 14일에 나온 것도 있고 15일에 발의된 법원이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가장 눈길을 잡는 건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징역형 나온 게 이 허위사실 유포 이거 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있는데 또 이 개정안이 만약에 진짜 법으로 만들어지면 통과가 국회를 통해 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면소 판결 받죠. 왜냐하면은 처벌 규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중간에 재판을 받는 중에 처벌 규정이 사라졌으니까 바뀌어버린 거죠. 죄형 법정주의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면? 예, 면소 판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후한무치한 태도인데 예. 민주당의 법치주의 전면 부정이죠. 검찰 수사할 때는 수사 검사들을 탄핵 발의를 했고, 예. 그다음에 재판 중일 때는 판사들을 겁박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형이 선고가 되니까 이제 법을 개정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예. 예. 하는 지금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으로 예. 범죄를 덮겠다는 발상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지금 워낙 거대 다수당이거든요, 민주당. 그러니까요. 마음을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입법 폭거죠. 입법 폭력이고 이거는 그리고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뭐 나 참 이건 어이가 없는데 우리가 선거법의 대원칙이 뭐냐? 돈은 받고 예. 입은 풀라는 거예요. 아. 근데 입은 풀되 깨끗하고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흑색선정, 중상모략, 비방, 허위사실 유포 예. 이건 막겠다는 것이 선거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나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면은 잘 모르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오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예.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런 선거의 대원칙을 예. 지금 허물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 이재명 대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하는 이 민주당 의원들은 진짜 국민 앞에 섰고 대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력 남용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마지막 질문을 한 3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또 유권자분도 많이 계세요. 그 비판적으로 보는 유권자 여러분께 약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호소를 하신다면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하실까요?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에 큰 기대를 걸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여당이 그 민심에 따르지 못하고 저희들만의 기준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렸고 또 반성을 하고 앞으로 고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2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이 2년 반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태를 이렇게 끌고 가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은 분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의 쇄신 변화의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선고 전까지 좀 정리를 해라 이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고민해 보겠다고요? 당무감사에 대상 근데 당무감사에 대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다. 자, 지금요, 앞서서 권성동 인터뷰에서 그 질문을 제가 좀 드렸는데,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그 글들, 논란, 의혹, 이게 지금 당의 어떤 새로운 분란의 단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요, 본인과 관련해서 뭔가 설명을 앞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건들, 가족들과 관련된 설명, 글쎄요, 질문을 많이 받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화면으로 그동안 얘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없는 분란 만들어서 분열 조정할 필요 없어요. 최근.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 아닙니다. 즉답은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오늘 답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친한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추가적인 설명도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다른 민생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걸 가지고 마치 이 질문 받고 그냥 회피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누가 그런 짓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의혹 많이 제기들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가름할게요. 지금
수사가 의뢰된 상황이고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보면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우리 당과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 수사를 하는 게 답이고 자꾸 당무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이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분 패널 모시고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김상길 정치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서정욱 변호사. 앞서 지금 얘기 저하고 같이 들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얘기인데 하나하나 건건히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문제 제기라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위법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그 불필요한 자중 질환을 만들고 있는 거는요. 한동훈 대표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처음에 본인이 문제됐을 때 예. 그때 바로 확인해 보니 8명의 그 한동훈이가 있더라. 동명이인이다. 그러니까 동맹이다.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뭐 직접 인증해서 가입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 했어요. 그럼 이게 8명의 한동훈이 있는데 예. 실상세 본인이 없으면 이미 그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확인할 수 있으니까 8명의 한동훈이 있는지 알죠. 오. 그렇잖아요. 오. 근데 그럼 이게 8명이 진원적이 있는지 예. 왜 그건 확인 안 합니까? 아. 본인 가족들이 여러 명이 문제되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그 바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명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쓴 그 뭐 가입해서 글을 올린 적이 없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그럼 확인을 했다고. 예. 근데 왜 가족 관련해서 확인을 안 해주냐 이겁니까 지금? 시스템 상으로 이게 그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떠나서 본인의 그 가족이잖아. 예. 매일 밤에 한 방에 잘 거 아니에요. 당신이 혹시 맞아? 아니야? 이거 물어보면 이게 바로 하루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부인이 맞다, 아니다, 예스냐, 노냐 이걸 이게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부터 논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가족들이 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왜 못하고 있냐 그렇죠.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본인은 한동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가족이 아니더라. 이것도 이게 동명이인이더라. 아. 아니면 이게 가족이 맞는데 도용당했더라. 예. 이렇게 일이 나가야 돼. 도용당하면 고소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본인 가족이 맞으면 이게 당무감사나 경찰 문제로 풀 겁니까? 집권 여당의 서버를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가족인지 아닌지 경찰이 판단해야 됩니까? 본인이 가족이 맞으면 그때는 이제 또 정책 고민해봐야 돼. 정치적으로. 예. 일단 이게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맞는데 이런 경유를 다 빌려줘서 어떻게 됐습니다. 그점에 또 사과할 게 있다면 사과하고 또 이게 뭐 사과할 게 아니라면 또 이게 해명하고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이게 20일째 침묵하고 있어요. 이걸 왜 경찰한테 맡기죠?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아니 일단 가족이냐 아니냐고 일단 밝혀놓고 예. 그다음 논의하자는 거예요. 김상일 평론가. 네. 오늘 얘기 중에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문제 제기에 뭐 일일이 답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글쎄요, 이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맞는 얘기죠. 저는 제 3자로서 이걸 보면서 예. 좀 되게 국민의힘이 한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가하다. 네, 아까 권성동 의원이 뭐라 하셨죠? 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민심에 부응을 할 노력을 하셔야죠. 그리고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대통령과 여사잖아요. 아. 그러면은 대통령과 여사에게 당원의 한 사람이 비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뭘 잘못했죠? 그러나 가족의 이름으로 한 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전략적 미스예요. 그게 드러나면 어쨌든 거기에 아직은 반대편에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게 드러나면, 만약에 확인된다면 네, 확인된다면 예. 반대편의 지지자들한테는 비난의 요소가 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를 편을 갈라놓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민심이 있어요. 당의 미래가 있어요.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책임자를 비판한다. 왜 문제가 되죠? 당의 미래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당의 미래를 걱정해서 우리의 책임자를 비판한다. 왜 문제가 되죠?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단지 한동훈 대표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만약에 진짜 가족으로 밝혀진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뿐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차원이 뭐 국가적 차원도 아니고 뭐 집권 여당적 차원도 저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이건 한동훈 개인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그 플러스 요인이 있냐 마이너스 요인이 있냐 이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집권 여당의 한 부분이 더더군다나 기득권에 해당하는 친윤 세력이 이것만 물고 들어와가지고 막 해요. 그럼 뭡니까? 우리 뜻을 따르지 않는 당대표를 다시 한번 내치겠다. 이거 아닌가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맞다 아니다 명확하게 밝히면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밝히면은 끝날까요? 그걸 밝히는 순간 이 가족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족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에요. 예? 근데 논란의 대상으로 이름이 확인이 되는 순간 어떤 논쟁과 이거의 이슈에 가족들이 중심이 돼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그걸 원하진 않겠죠. 제가 이게 왜 문제되는지 잠깐만. 또 준비된 게 있어요. 저희가 제가 두 분께 또 서로 이제 논평을 하실 기회를 드릴 겁니다. 일단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도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서로 맞서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들어보시죠. 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기자들의 백브를 피해 도망 다니는 장면이 지금 온라인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의 실명까지 특정되고 저는 아예 진은정 변호사가 드루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당원도 아니고 사실 이게 잠깐 노출됐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수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장해찬 최고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습득할 수 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조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손정표입니다. 지금 종강재 대변인 얘기면 친한계 쪽에서는 뭔가 배우가 있다 의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요. 저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이제 그 본질이 아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자,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도 욕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욕할 수 있죠. 가족들에게 욕할 수 있어요. 가족들 중에는 욕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 없다는 할 수 거잖아요.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본질이냐? 바로 이제 그 여론을요. 여론을 이게 조작 호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실명 인증해서 들어가면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하루에 세 번만 글을 못 써요. 그때부터 이게 갑자기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세력이 실명 이게 계정을요 한 200~300개를 모아요. 그걸 모아요. 그러면서 이게 예를 들어 김경수 사면을 대통령이 했잖아요. 사면에 대해서 이게 반대하는 거를 막 대대적으로 도배를 해요. 도배를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봐라 당원들의 90% 압도적으로 당원 게시판 봐라 사면을 반대하지 않냐 이러면요 또 이게 언론 신문들이 또 받았어요. 당원들이 뜻이 그런 게 몇 건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여론 조작 이게 바로 드루킹의 행위 아닙니까? 제 말은 이게 뭐 욕하고 뭐 명예 이런 거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 봐요. 그럼 당원 게시판 누구든 욕할 수 있죠. 실제 뭐 한동훈 대표 욕하면 바로 빛의 속도로 삭제하고 대통령 거 두고 이런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런 게 본질이 아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대대적으로 이게 수백 개 계정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게 여론을 몰고 이게 전체 당원의 뜻이다. 그럼 이게 여론이 조작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김경수 복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김건희 여사 대활동 중지라든지 여러 이슈마다 그런 게 의혹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지금 거예요.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 건가요? 그럼요. 그럼 이게 그냥 당원 게시판 자유롭게 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들도 가입해서 욕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 세력이 수백 개를 가지고 조작하고 있는 이런 의혹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요거 제가 김상일 평론가님 요 얘기해 주시고 요 얘기도 좀 같이 해 주세요. 사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정치권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공방이에요. 지금 두 분도 공방처럼 비춰지거든요. 제가 저는 듣기에. 공방 아니죠. 저는 근데 3자 입장에서 제가 이 당원 게시판 사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태와 논란이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대표직에서 제거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우리 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 확인은 중요한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왜 가족 확인을 그렇게 하라고 자꾸 그래요? 여론 조작이 문제래요. 그럼 여론 조작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문제 삼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여론 조작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는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지금 꺼내신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여론 조작을 정말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범죄 혐의자죠.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이고 범죄 혐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혹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이나 어떤 이런 게 있으시다면 증언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가족 확인하려고 하시지 말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에서는 당무감사 주장과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지금? 당원들이 뭐 쓰는 걸 왜 들여다보니까 무슨 말이니까 확인을 해야죠.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주제 좀 다뤄봤고요. 내가 살렸다. 명태균 씨인데요. 옆에는 누굽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렸다고요? 누가 누구를 살렸다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또 공개된 명태균 씨의 과거 목소리, 녹취입니다. 녹취. 요거 좀 들어볼까요? 오늘도 하나 공개된 게 있어요. 내용 좀 보시죠.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진짜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진짜 김진태 너무 김진태 막 아까 진짜 울면서 막 진짜 그 멀쩡한 사람이 그래 기다리면서 떨면서 막 들어오는데 사람이 덜덜덜덜덜 하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어.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진태 저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요. 이게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명태균 씨가 김진태 지사를 이게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관련인데 살렸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4월경이면은 이제 6월에 있을 그 지방선거 공천들이 막 이루어지고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그때 우선 4월 14일, 4월 중순이군요. 이 강원도지사 후보의 황상무 후보 단수 공천이 돼요. 근데 이거에 반발해서 김진태 지사가 당시 단식 농성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좀 뭐 어려움도 있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당 공관에서 사실은 이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과 조건으로 그 발언에 대한 사과 조건으로 공천 재논의를 고려한다. 그리고 단수 공천 보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과 회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에서는 공관위에서는 경선으로 그러니까 단수 공천을 경선으로 전환한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경선이 벌어지죠.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가 당시에 경선에서 이기게 되는 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명태균 씨 얘기는 단수 공천에서 탈락한 거예요. 컷오프. 근데 본인이 살렸다. 그래서 경선한 거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한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김진태 지사가 경쟁력상으로 상당히 우위였는데 이건 자체 조사도 아니고 그냥 공표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그냥 김진태 지사가 우세한 상황이었고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진 후보를 대통령께서 공천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뭐 공천관에서 약간 폭로성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 공개된 녹취 민주당에서 공개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 측의 반박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당시 공천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단식 농성까지 해가며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렸다. 그래서 경선기를 얻은 거다.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거지 어디 누가 도와주 이런 거 아니다. 당시 본인이 호소하고 농성하고 이게 통해서 된 거라는 걸 강조합니다. 소정욱 변호사. 명태균 씨는 본인이 뭘 살렸다는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은 이제 뭐 2022년부터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정치인은 전부 자기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들려요, 지금. 예, 당대표도 이게 뭐 이준석 이준석 대표도 의원 자기가 얘기도 만들고 하고, 예. 뭐 오세훈 씨랑 뭐 전부 다 그다음에 안철수하고 단일화 다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이게 그 허풍이죠, 허풍. 허풍. 제가 이제 그때 상황을 잘 알아요. 제가 김진태 씨랑 친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진짜 경쟁력이 압도적인 거 맞아요. 이준석 대표 말이. 근데 5.18 폄하가 우리가 볼 때는 폄하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유력이 컷오프가 돼가지고 단수로 준 거예요. 그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였죠. 제가 여기 김진태 경선 기회 주라. 방송에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50분 이상 했을 겁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예. 김진태 경선 기회 주라. 주라. 그러면 이게 제가 김진태 살린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50분 이상 방송에 하면 명태균 씨보다 영향이 없습니까? 그럼 명태균 씨도 이게 이준석 대표한테 뭐 좀 살려줘야 된다 한마디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때 민심이 강원도민이 김진태를 살린 겁니다. 강원도민이 압도적인 여론 1위니까 그래서 경선 이겼잖아요. 그래서 지사가 된 거예요. 이걸 명태균이가 내가 살린다. 이거 허풍이고 본인도 이게 이준석 대표한테 뭐 경선기에 주야 된다고 몇 마디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놉니다. 뭡니까?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 인터뷰예요. 대통령은 누굴 밀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황상무를 단수로 밀었는데 황상무 수석. 예, 수석을 밀었는데 예. 근데 본인이 김진태 그때 막 단식장에 찾아가고 껴안고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예. 그 본인이 경선 기회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인터뷰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뭐 김건희에서 포함해서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이게 그 황상무 수석으로 이게 단수로 주려는 걸 이준석 대표가 경선을 줬다. 이 말은 이게 대통령이 김진태 거기에 그 공천에 관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관철이 안 됐다 결국에는. 관여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그 명태균 씨를 통해서 예.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이런 일은 없었다. 이게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봅니다. 2022년 4월 아까 그림을 통해서 당시 날짜별로 소개를 좀 드렸는데 그 당시 모습 영상으로 준비된 게 또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후보를 단수 추천기로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부당한 공천에 항의하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진태 후보와 황상무 후보를 경선에 붙이기로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진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강원도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김성희 변호인가? 그럼 지금 아까 그림도 보고 영상도 또 확인해보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들어봤어요. 명태균 씨의 그런 주장도 들어봤고 만약에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 이 공천 과정에서 개입이 있었다면 본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당시 당대표였거든요. 이준석 의원은 뭐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도장을 찍었잖아요.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거는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가 찍는 거잖아요. 옥새 들고 나르샤 예, 뭐 예. 이런 것도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그걸 쥐고 있는 거죠. 도장을 최종적으로. 그러니 당연히 책임이 있고 사실은 영향력도 있죠. 근데 보세요. 본질이 뭐냐? 예. 지금 이준석 대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세요. 명태균이 내가 했어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명태균이 내가 땡땡땡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했어. 이건 겁니다. 국민들의 머리를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 예. 명태균의 영향력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뒷배로 했든 이준석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서든 예. 뭔가 이걸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랬겠네,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 여당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아유 이건 난 아닌데 빠져나가려고 경쟁하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 있었네. 예. 그리고 그 이상한 일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말이 있는데 이 연관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나 의심이 드네.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과 이 정권에서는요. 이 국민적인 의혹을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왜? 해결을 안 해 주시면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을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단 말입니다. 그 신뢰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사실 뭐 워낙 많은 정치인과 관련해서 어떤 선거 공천 관련해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뭘 했다, 뭐 심지어 뭐 살렸다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 주장. 그 중에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얘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맨 위에 있는 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게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공개했던 녹취 내용이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 어떤 공천과 관련된 명태균 씨와의 뭐 통화 내용 이렇게 공개된 내용인데 요게 공개된 뒤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친하게 뭐 이런 거 말고 화를 내는 녹취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거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라서 공개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게 뭐 실현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뭔가 화내는 녹취를 좀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가 보도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할 거. 이제 빨리 해결을 해라. 대통령이 이제 명태한테 멍청을 자기가 하고 정말 잘하구나. 참 그거라도 좀 풀어라.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털면은 좀 안 맞겠다가 분위기가 안 맞겠다가.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께 명태균 씨는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명태균 씨를 회유를 하겠습니까? 약간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예? 제가 야, 너 그 자랑하는 것만 털어가지고 과시하지 말고 혼나는 것도 털어라. 약간 나무라는 투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손정욱 변호사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회유 의혹인데 지금 윤한홍 의원은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뭐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황당무계합니다. 뭘 이게 회유합니까? 이미 다 명태균 씨가 앞에 털었고요. 근데 윤한홍 씨 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본인이 볼 때는 이제 뭐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관계를 끊고 혼내는 걸 이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이게 녹취를 깔려면 다 깔아. 다 까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너가 이게 뭐 왜 유리 발췌해가지고 악마적 편집을 해서 유리한 것만 이게 공개하느냐?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 뭐 관계를 단절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왜 그건 안 나오는가? 대통령이 관계를 끊었다 하니 그 모든 걸 녹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악마적 편집을 해서 유리한 것만 까느냐? 다 이게 깔아. 야, 이것도 이게 문제됩니까? 아니 공개적으로 다 깔아 검증하게 이것도 범죄입니까? 이게 해유입니까? 다 까라는 게 해유라는 거는 이게 불리한 거는 빨리 까지 말고 유리한 것만 이게 다시 까. 근데 이미 공개된 게 해소가 되는 말을 한번 내뱉은 게 안 되잖아요. 제 말은 이걸 해유나 이렇게 몰아가는 야당의 공세가 참 한심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이 윤한홍 의원 요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죠. 윤한홍 의원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에 구속을 앞둔 상황에서
그 중심 인물을 접촉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죠. 근데 그 접촉의 목적이 회유, 증거인멸 이렇게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전 민주당에서는 저 명태균 씨 관련 녹취록 뭐 그동안 뭐 많이 제보가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네. 하나씩 내놓고 오늘도 내놓고 그랬어요. 네, 근데 네. 민주당에서 최근 저렇게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고 네, 있는데 민주당에서 최근 공개한 이 명태균 씨 녹취록에 대해서 이제 일부 나오는 평가가 뭐 결정적인 건 없는 거 아니냐. 다 명태균 씨 주장만 들어가 있는 거 주로 내놓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미 의혹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한 방을 이미 터뜨린 거죠. 근데 그거에서 한 발을 더 나가는 추가적인 한 방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적인 의혹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녹취는요, 누가 공개를 한 겁니까? 민주당이 한 거예요. 예. 지금 소정욱 변호사님은 지금 이거를 명태균 씨가 폭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한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다 민주당이 한 겁니다. 예. 명태균 씨가 한 건 다 뭐냐면 자기의 친분이라든가 영향력 과시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정적인 건 민주당이 한 거죠. 예. 근데 이걸 덮으려면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공개하지는 않은 명태균 씨를 회유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민주당의 폭로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 녹취를 까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회유 내지는 의혹을 덮거나 호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길 바라는 분들은 저거는 의혹 해소와 반대되는 행위를 한 건데 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명태균 씨 참 과거에 얼마나 많은 물을 통화를 하고 대화를 했는지 그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경로를 통해서. 자, 이 주제가 좀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명수홍이요? 물음표가 있는데 재명수홍인가? 재명은 저 사진에 이재명 대표, 수홍의 홍은 홍준표 대구시장. 요 얘기인데 일단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다 그러네요. 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인데 이거 불법계 항소를 오늘 했다고 그러군요. 항소. 그러니까 2심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예상이 됐었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요거 의원직 상실형, 그러니까 이제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근데 1심인데 이거를 불복해 항소를 했다. 2심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법원에 내는 거죠. 요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기다리시면 이 얘기도 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제목이 재명수홍.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국 수홍 뭐 이런 소리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재명수홍이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뭔 얘기했다 이건데 앞서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만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내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싹 바꿔라. 대통령실도 싹 바꿔라. 전부 바꿔가지고 예상국회 끝나고도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 당이 그게 수습이 안 되면 당은 포기해라. 안 되면 민주당하고 협상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정상화시켜라. 우리 당이 협조 안 하면 민주당하고라도 협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현안을 처리하는 게 속도감도 있고 아주 빠르다.
근데 우리 당은 거의 30여 년 이 당에 있었는데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은 내 본 일이 없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좀. 그걸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자,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저런 얘기까지 한 상황. 이게 좀 다시 회자되는데 왜냐면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어요. 화면으로 보시죠. 이재명 법카 기소. 최근에 검찰이 기소했죠. 그래서 5번째 재판이 됐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 기소 뭐 상황이 이런데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뭐 정치 상황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꼭 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 현장 보는 것 같다 안타까워. 이 기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냈네요. 그러면서 망신주기 기소 아니지 아리송 많이 묵었다 아이가. 약간 비판적 입장이네. 이 기소 자체에 대해서. 소정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추가로 기소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근데 꼭 기소했어야 옳았냐?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이런 입장을 낸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몇 가지 팩트가 좀 오해가 있는지. 첫째 이거 먼지떨이 식으로 이게 검찰이 먼저 수사한 게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이 혹시 이게 조명현 씨 아는지 모르겠는데. 공익제보자. 예. 조명현 씨가 이제 이거 모든 걸 다 녹음해서 이게 그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료도 공개했고 본인이 증언도 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서 대검으로 가서 이게 수사가 된 이런 사건이거든요. 예. 검찰이 먼저 이게 표적이나 먼지떨이로 수사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총리 인준 예산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이 총리 인준 받으려면 있는데도 기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다 취소할까요? 그냥 공소 취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치고 이거는 이게 법의 영역에서 명백하게 불법이 보여요. 거기에 배모씨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완전히 주말에 조명현 씨가 청담동에 일제입니다. 샴푸를 개인 돈으로 사와요. 그러면 이게 여직원이 공금으로 현금을 다시 줘요. 나중에 준다. 자, 그 현금 어디다 놨을까요? 여기 모든 서류를 꾸미가지고 출장비나 이걸 이렇게 현금으로 만들어요. 엄청난 이게 조직적인 범죄가 1억이 넘어요. 국민의 세금이에요. 이걸 그냥 덮으라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망신주기라고 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1억이면요. 한 2, 3년 징역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망신주기입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에 많이 묻다 아이가 뭘 많이 묻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나라도 먹은 게 있습니까? 이제 선거법 1심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반성 없이 오늘 또 항소하잖아요. 아직 하나도 먹은 게 없어요. 제 말은 이게 그러고 많이 먹든 안 먹든 범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닙니까? 이 부분은 홍 시장님이 저는 상당히 잘못 판단하신 거다. 뭐 이런 데에서 홍 시장이 총리가 만약 됐을 때 민주당이 통과시켜 줄까요? 혹시 본인이 총리 욕심이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 아니면 이게 본인이 옛날에 특활비 있잖아요. 이거 생활비 준데 또 그게 뭐 야 내 돈 내 받은 거 남은 거 주면 어떠냐? 이런 취지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대한가? 이런 게 별의별 의심이 듭니다. 지금 아까 재명수홍 물음표 뭐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냐는데 그게 앞서서 이제 조국소홍이라는 표현이 한번 등장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난 건데 토론회였어요.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 도륙이라는 말은 부인, 딸, 그다음에 동생, 사촌, 조국이까지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이 정치 수사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친 게 과잉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김상희 평론가. 뭐 요거 과거의 모습이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법과 관련된 네. 기소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입장, 검찰을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그 홍준표 시장께서 제가 보면은 좀 약간 기득권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기득권적 사고요? 네, 그러니까 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좀 기득권을 좀 누려도 되지. 뭘 그걸 하나씩 다 까발리려고 그래. 이런 그럴 수도 생각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보시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특활비를 쓰는 데 있어서도 자기 부인한테 생활비로 좀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본인 좀 지금 도지사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관용차도 안 쓰고 그 시장 정책 추진비도 뭐 이론도 뭐 공무상 이해는 안 쓰고 이걸 또 여기다 썼어요. 예. 이건 뭐냐? 본인도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대부분 기득권들이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뭐 특활비라든가 눈먼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충 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걸 느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국민들은 본인은 이론도 안 쓴다고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고 약간 비슷한 처지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저런 입장, 뭐 어떤 생각일까? 이거 궁금증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어르신이 힘내세요. 간담회 개최에 앞서 참석할 우리 민주당 또 경기도는 이와 같은 민생 살리기, 경제 제대로 살리기에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힘들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죽으면 복관을 아무리 잘 챙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 속에서 오늘은 경기도에 가서 저는 일정을 보내는 모습까지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같이 소개해드렸는데 손정욱 변호사 어제 앞선 맨 앞부분 영상에서 그 법과 관련 기소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확인해봤어 검찰에 가봤습니까? 본인이 검찰에 오라는데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서면 조사도 불응했잖아요. 예. 그리고 기록을 미리 지금 복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판사가 정해졌거든요. 기록이 제가 알기로 한 2만 김혜경 선거법이에요. 김혜경 씨 2만 6천 쪽으로 들었습니다. 예. 이 말은 2만 쪽 이상의 엄청난 증거가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 조명현 씨만 조사받은 것만 해도 10번 넘어요. 예. 녹취록도 엄청나고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걸 조사도가 보지도 않고 증거가 없는데 기소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혹시 무민 가짜뉴스 퍼뜨리 됩니까? 이거 선거 기간이면요. 예. 또 기소됩니다. 이러니까 기소되는 거예요. 항상 아무 근거도 없이 적극적으로 대국민을 상대로 그냥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기소되는 거예요. 지금 도지사부터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계속 본인의 입 때문에 기소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수사 기록이 2만 쪽이 넘고 예. 본인이 검찰에 확인도 안 해봤는데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 사건은요. 룰라 대통령하고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비유하는 것도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사실 네. 의혹 제기란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 네. 사실 증언도 많이 있었고요. 자료 제출도 많이 있었어요. 공개된 내용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명현 씨가 그 제기한 증거들은 예. 그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김혜경 여사는 그거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1심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경찰이 이거를 수사할 때는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냈는지 안 냈는지는 잘 모르죠. 모르지만 뭐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증거 자료도 복사해서 분석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법원에서 공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주장의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뭐 증거가 없다. 이거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직접 쓴 거, 지시한 거 이게 나온 거 있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나 법정에 가서 법리적 판단으로 예. 이게 증거로서 쓰일 수 있고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아니 방어자 입장에서는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저렇게 주장하고 가는 게 저는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항목을 보십시오. 아까 저 자세하게 항목 나오잖아요. 그 사용된 예. 돈이 들어간 항목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이제 과일값부터 저 샌드위치 본인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이 돈 냈느냐고요. 그러면 그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란 게 뭐예요? 본인이 묻고 본인이 계산 안 하면 증거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배모 씨가요. 예. 버카가 4,100백이에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889만 원이에요. 이 말은 공무원들이 배모 씨가 쓴 400 얼마, 4천 얼마인데 이걸 이게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당긴 게 아니고 예. 확실하게 알았다는 비서실장이 다 조작을 했잖아요. 용도를. 그게 버카는요.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제를 합니다. 본인이 결제하는 거예요. 버카는. 근데 뭐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님의 말씀도 예. 주장이에요, 주장. 한쪽 편의 주장이고, 아니 산 걸 먹었으니까 증거다? 아 이건 아니죠. 그건 이제 좀 뭐 서 변호사님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건데, 예. 그걸 산 거를 그 돈에 그 출처를 알았고, 그 출처를 알면서도 시켰거나 예. 묵인 방조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검찰이 입증해야 될 문제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큰 논란처럼 비춰진 게 있었어요. 특히 이제 여당에서 굉장한 비판과 반발을 했죠. 민주당이 최근에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 의사를 비춘 거예요. 그게 이제 처리가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 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발의가 됐으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법안이 14일, 15일 각각 발의가 되는데 14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은 이거예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법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 건으로 이번에 유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요. 그리고요. 15일에 발의된 법안은 당선 무효형, 선거법에서 당선 무효형은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액수를 높여서 1,000만 원으로 높입니다. 이게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저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한 부분이요. 지금 이게 만약에 법으로 개정돼서 법이 되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관련 재판이 1심 끝나고 2심 항소해서 2심 가잖아요. 그 최종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답니다. 손정욱 변호사, 면소면은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무죄 판결은 아니고요. 예. 면소란 건 뭐냐면 이게 그 공소가 제기 후에 예. 상황이 변화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처벌 조항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경우에 공소를 면한다는 거죠. 저게 그 완전하게 무죄는 아닙니다. 면소. 그럼 예. 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사실상은 이제 무죄 판결하고 똑같은 효과가 그럼 오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처벌을 못 하는 거죠. 처벌이 안 되는 예를 거죠. 들어 무죄 같으면요. 억울하게 있었으니까 뭐 국가가 보상해 준다거나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면소라는 게 대표적인 게 일반 사면. 예를 들어 어떤 죄로 다 재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일반 사면 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다 면소 판결합니다. 그건 면소인데. 근데 예. 이거는 중간에 이것도 법이 바뀌어 버리면 그렇죠. 면소 판결이 4가지가 있는데 예. 일반 사면하거나 그다음에 요구처럼 처벌 조항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재판 도중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거나 뭐 이런 이제 4가지 사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법이 바뀌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제일 수혜자가 1호가 이제 이재명 대표고 지금 만약에 대법원 판결 전에 법이 바뀌어서 확정이 그렇죠. 되면 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 판결 전에 대법원까지. 그리고 이게 또 혜택 보는 게 선거법. 기소된 사람이 14명이죠. 예. 대부분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근데 1,000만 원까지 안 갈 가능성이 아예 허위사실 공표가 없어지잖아요. 아, 그러네. 그 내용이 그게 삭제가 1,000만 원은 되는 그 다음이고. 그건 다음 문제고. 아니 이게 국회고 이게 나라입니까? 차라리 뇌물죄도 없애고요. 횡령배임죄도 없애고요. 뭐 살인죄도 없애더니 뭐 법 다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처벌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선거할 때 마음대로 허위사실 가짜뉴스 공표하면 유권자들에게 뭘 믿고 판단하죠? 아, 이거 아니 아무리 국회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김상희 보는 거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저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아마 기소가 되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권에도 있을 거거든요. 여권에도 있고 야권에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근데 여권에 있는 분들이 8명이 넘으면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력자들의 어떤 행위를 제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기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저는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동의 안 해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는 만약에 법을 국회를 통과해도 아마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하겠죠. 다시 재표가 또 비춰지면 그렇죠. 아. 그러면 여권에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전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카운팅을 못 해봤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 이익이 먼저인데 이거 당연히 찬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럴 또 이 문제가 좀 네,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정치권은 국민적인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럴 것 같고 물론 뭐 힘 있는 자들끼리 국민을 뭉개고 가겠지만 역사적으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으로 진짜 만들어질 여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이런 의도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발의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가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건 어제 좀 공개한 게 있어요. 어제 오후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무슨 법률 대변인을 새로 임명을 했어요. 이건태 의원인데 법률 대변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태 의원은 이른바 이제 대장동 변호사 뭐 이런 별칭도 있고요. 정진상 전 실장 뭐 변호됐다고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언론 통해서 나온 설명이 법률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전담 브리핑을 한다. 뭐 이런 설명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한 1분씩만 딱 드릴 때가 의견 주세요. 먼저 김상희 평론가.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아예 그냥 다 지고 전면에 나서는 이런 상황인 겁니까,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법률 대변인이 왜 필요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뭔가 사실은 좀 사건에서 잘 설명하겠다 이건가요? 그럼 변호인단이 설명할 수도 있죠. 그렇네요. 네? 당 차원에서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당의 공식적인 의제로 해서 당이 전체로 그 의제에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책임도 다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동조한 현재의 국회의원들도 그거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때 다 책임지고 물러나든가 아니면 뭘 하든가 뭔가 자기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나 한 번쯤 고민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정 변호사.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이 완전히 그 이재명 대표 1인 방탄 정당으로
거듭난 이거 자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국민의 대표인 배지를 단 국회의원이 이걸 이렇게 방탄하기 위해서 당의 대변인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당이 대변한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예. 아마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변호사비까지 우리가 좀 대주자 이렇게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피고인은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이 피고인이 아니에요. 434억을 반환하더라도 그렇게 법에 따른 부수적 효과지 민주당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만에 하나 변호사비를 대주면 이거는 이제 그 정치자금법의 기부나 이게 해당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정당의 자금을요 개인 대표한테 주면 이거 횡령 배임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게 분명히 알고 이런 걸 앞으로 경고를 하는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예. 약간 좀 과도한 해석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심 판결 결과로 민주당이 434억 원을 지금 예. 그 보전을 해, 저희 뭐라 해야 되죠?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그런 있다는 위기가 거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정당에 입혀지는 피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당에 입혀지는 피해를 예방 내지는 방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는 해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모든 거에 다 하는 것보다는 정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황 좀 여러 가지 내용 좀 다뤄봤고. 야, 가차패. 이쪽 나오고 저희 서울 중앙 나왔어요. 아씨,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가만히 계세요. 서울 중앙지검에 나왔어요.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법하죠. 근데 의사가 사실상은 관여하지 않고 중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돈에 맞춰서 투약량을 결정해줬기 때문에 프로포폴 1시간 100만 원. 병원서 마약 장사. 프로포폴이 사실은 마취제인데 이게 필요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상 마약처럼 장사를 대놓고 했다. 이거예요, 지금요. 뭐 규모도 엄청납니다.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 보면서요. 요 화면 보시면 좀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 의원에서 7개월간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판매한 혐의로 일당이 대거 검거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도 포함되어 있고 간호조무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부 시설을 보면 피부관리실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피부관리라는 것이 아니라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처방 투약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약 장사를 의료기관에서 한 것과 다름없는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동안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해서 처벌받은 의사들도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외관은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 사건은 시술조차 없이 그냥 1시간에 100만 원 정도 내면 그 투약해주고 심지어는 의존성이 너무 심한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1회에 1,860만 원을 받고 10시간 동안 이렇게 투약시켰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을 해서 과연 마약과의 전쟁인 이 시국에 의사,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다량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경각심을 주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예 의원을 차려놨는데 그건 아예 이걸 팔기 위한 목적의 의원이라는 거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총책이라는 윤모 씨가 있는데요. 이 예. 윤모 씨가 이 병원을 개설한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의사와 공모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이유는 단순 명료합니다. 바로 고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병원에서 7개월간 15억 상당의 그 수익을 받고 15억이요. 환자들에게
의존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프로포폴을 투약시켰다라는 걸로 봐서는 다수의 프로포폴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많이 받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방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800만 원이 넘게 이걸 결제라고 돈을 내고 10시간 넘게 투약한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내용이 좀 적발이 된 건데 근데요. 손정혜 변호사 조폭이 또 등장한다면서요, 여기에서요? 이 일당이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방증이 이 프로포폴을 맞고 이렇게 약간 난동을 부리거나 항의를 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제 나름대로의 관리를 위해서 조직폭력배를 이제 출신의 사람까지 고용을 해서 뭔가 관리네요, 이거는 진짜. 네, 그 난동행위를 잡고자 했다라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그 현금 개수기 있잖아요. 은행에서 볼 수 있는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현금 개수기로 현금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세야 되면 그게 기계가 다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병원 내부에서도 다발, 5만 원권 다발이 수차례 발견되는 금고도 이제 발견됐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고수익을 얻고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프로포폴을 가량 투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 사건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불법 투약했습니다. 지금 총책은 또 도주 중이라면서요? 이 총책이 사실은 빨리 잡혀야 되는데 이미 과거 전략도 있고 본인의 나름대로의 과거 전략을 기초로 이번에 여러 사람을 가담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가담시켰던 의사 서 씨도 이 총책이 이제 물색해서 가담시켰다라고 하고 처음 약속한 수익보다 더 많이 벌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윤 씨 등은 이 병원 의사가 일부 이제 빠지냐 또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의사를 또 모집해서 이런 범행을 일삼았던 걸로 봐서는 잡히지 않으면 또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혹시 다른 데서도 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적발은 안 될 뿐이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프로포폴과 관련해서 중독하고 의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병원 가면 잘해준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병원이라는 외관을 차려놓고 합법적인 시술을 하는 것 같지만 내부에는 이렇게 암암리에 식약처의 허위 보고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돈 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뒤에는 이런 브로커 윤모 씨 같은 사람이 있으니 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마약류관리법으로 기소되면 또 면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투약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이 마취제니까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도 막 운전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되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변 사람들은 왜 아침부터 술 취해 보이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나오고 들어가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한 CCTV 내용 중엔 간호사가 이 약에서 깨지 않은 사람 부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에서도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맞고 나와서 운전대 잡았다가 사람을 사망케 이르게 했었잖아요. 그만큼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 약에 취해서 길거리를 가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까지 가담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걱정되는 일인데 이제 적발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있으면 이것도 찾아내서 적발을 해야겠죠, 지금요. 빅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폭력 시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라파칠이고 이거는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거고 시위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학교가 더럽혀지고 이게 맞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안건인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자, 레코칠로 덮인 대학. 서울시는 지원이 없다. 레코칠로 덮인 지금 막 사진들 나오죠? 막 학교 이 캠퍼스 교정이 막 저렇게 레커로 막 칠이 됐어요. 자, 손정혜 변호사. 이게 이제 동덕여대 이른바 사태인데
이거 그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일이 지금 있었던 겁니까 지금? 네, 동덕여대에서는 학력 인구도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여대를 그러니까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하자 이 총학생회 그리고 재학생 그리고 이제 졸업생 일부가 우리는 그 남녀공학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학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떤 의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위가 좀 과격해졌고요. 과격해진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락서, 레커 그리고 어떤 시설물에 이렇게 이제 훼손을 칠을 하고 하거나 뿌리고 막 이런 거예요. 네, 수업을 들어가지 않거나 저거 잘 안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이 됐는데 지금 20억대에서 50억대까지 손해배상 비용이 추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희 평론가. 그런데 사실 여대에서 남녀공학을 전환하는 경우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저렇게까지 반대하는 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들과 충분한 의논을 하지 않은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자존심의 상처를 굉장히 입었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동덕여대가 여성의 권익과 교육의 증진 뭐 이런 걸 목표로 만들어진 여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뭐 창학 이념이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이게 뭐지? 그러면 뭐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 그거에 그냥 무조건 딸려가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좀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학생들을 모아놓고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구성원 가족으로서 함께 대처해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동질감 이런 걸 먼저 줬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반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점거를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락가칠로 막 건물, 바닥, 뭐 동상 이런 데 치료하는데 이게 또 엄청난 피해를 났다는 거죠. 아까 뭐 20억에서 50억 정도 추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데 피해 사항 좀 화면 좀 볼까요? 뭐 사진들이 많이 공개돼 바닥에 이렇게 쏘고 벽에다 쏘는데 저게 잘 안 지워진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다는데 지금 이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뭔가 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까 뭐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본데 일단 어제 나온 목소리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동덕여대 공학 전환을 놓고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좀 있으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또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폭력적 행태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금 현재 어떤 지원 요청이 들어온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지원 요청이 오더라도 이 폭력적 행태의 정당화를 해주는 그런 지원들을 해주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런 질의하고 응답이 나온 이유가 지금 학교 측에서 비용이 뭐 최대 50억까지 저걸 다 지우고 하려면 든다라는 추산이 나왔는데 학교 측이 그런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거 비용 충당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그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저런 일을 벌인 학생들한테. 근데 그게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근데 가능할까요, 학생들은? 가능하죠. 가능하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어떤 싸움을 해도 물건을 손괴하면 안 된다. 부부 싸움 할 때요. 부부 싸움 할 때 집어 던지고 막 물건이 부서지면요. 예. 처벌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족끼리 사기, 횡령, 배임, 절도해도 처벌 안 해요. 이게 친족 상도래야. 예. 근데 강도죄하고 손괴죄만 처벌해. 제 말은 이게 한 번 부숴버리면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이게 가정의 피해잖아요. 예. 학교에 저렇게 학생들이 주장하고 싸우고 좋아요. 근데 저거 외벽에 저렇게 하면 이게 손괴거든요. 손괴죄예요. 근데 이 피해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걸 이게 뭐 학교가 해야 됩니까? 서울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교육부도 말이 안 되고 학생들이 가해자가 해야죠. 학생들이 주장하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불법으로 학교에 피해를 주는 이런 게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주동자들은요. 손괴죄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음악이 다스리 돼요. 어디서 대학생이 저런 불법 손괴부터 배워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면 주장하는 걸 배워야죠. 요거 제가 김상일 평론가 한 30초 드릴게요. 반론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학교의 구성원에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에요. 이 구성원들은 학교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행동에 대해서 저항적 행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도 책임이 있지만 학교도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해결할 일입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학교가 저게 지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아니 지금 학교 교육에 그 시설 자체는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씩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정희 변호사께 그러니까 이런 시위를 주도한 학생 그리고 저렇게 낙선하고 막 피해를 일으킨 거잖아요. 민형사상 책임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법적으로요?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미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에게 개별 책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노조에서 집시법을 위반해서 폭력 시위를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노조 책임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근거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으나 과연 학교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법적인 책임을 하는 것이 가혹하지 않는가, 교육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학생회, 그리고 동문회, 그리고 교수 단체 애들 협의해서 좀 해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동덕여대 쪽은 학생 측하고 논의한 결과 이제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거는 중단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대요. 근데 지금 남은 건 피해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나 봐요.